조중동부터 진보 언론까지 왜 유독 문재인에게만 가혹한가? 왜곡된 여론전의 숨은 음모는 무엇일까? 조기숙 정치학 박사가 밝히는 왕따 정치의 실체와 7가지 비밀. 악의적 프레임에 맞서는 시민의 힘이 필요할 때 왕따의 정치학. 도서출판 위즈덤 하우스. 굶고 뛰고 땀 빼고 다 해봤다. 그래봐야 소용없었다. 다이어트는 결국 먹는 게 문제다! 동결건조 채소와 곡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검색창에서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엄마! 가글 했는데 입에서 뭐가 나왔어! 그거 올리덴탈 체크가글이라 그런겨. 지금 쓰고 있는 가글 사용 후 확인해 보셨나요? 무색소, 무알콜, 무계면 활성제의 올리덴탈 체크가글은 쉽게 나온 입안의 이물질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딴지마켓에서 판매 중입니다. 와, 잘 잤다. 둔하고 센스 없는 줄 알았더니 침대는 잘 골랐단 말이야. 여보, 어제 온 소파도 너무 편하던데 소파는 어디 거야? 당연히 쇼엔이지. 편안함을 파는 사람들 쇼엔 소파도 출시했구나. 그럼 이제 침대도 소파도 당연히 쇼엔이지. 편안한 건 다 파는 거네. 역시 쇼엔이지. 세계 최초 신개념 어린이 매트와 친환경 소파도 곧 출시됩니다. 검색창에 쇼엔이지 또는 검색창에 쇼의 침대.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이틀 전 보도됐던 문재인 후보와 해수부가 세월호 인양 지연을 놓고 거래를 한 듯한 인상을 주는 뉴스에 대해 SBS가 사과하고 해명했습니다. 해명의 내용은 박근혜 정권 시절 인양 지연과 눈치 보기를 지적하는 문장이 삭제되었고, 그렇게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해수부를 비판하는 애초의 취지와는 다르게 차기 정권과 거래라는 제목으로 바뀐 채 전혀 다른 맥락으로 보도가 됐으며, 그 이유는 게이트키핑이 미흡했다는 겁니다. SBS가 조직적으로 버린 일로는 내용도 부실하고 그 전후도 치밀하지 않고 회사 차원의 실익도 없으며 오히려 사과로 인한 피해가 더 큽니다 해서 게이트키핑이 미흡했다는 대목이 이해가 가면서도 동시에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 게이트키핑이 미흡했다면 그 뉘앙스가 세련되지 못했거나 팩트와 반론이 충분히 보강되지 못했다 정도에서 그쳐야 했죠. 그런데 SBS 보도의 문제는 취재와 보강이 부족했던 게 아니라 취재와는 전혀 다른 보도가 나갔다는 거죠. 이건 게이트키핑이 미흡한 게 아니라 누군가 자기만의 게이트키핑을 따로 한 게 아닌가. 적어도 저는 그런 의문이 아직 남습니다. 김원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이 보도가 어제 하루 종일 화제였죠? 네, 그렇죠. SBS. 참 이상한 기사는 이상한 기사예요. 네. 일단 관련 뉴스 먼저 소개해 주시죠. 네, SBS가 그제 저녁 보도했던 세월호 인양 고의지연 의혹 문제점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사과의 이야기는 크게 3-4가지가 되는데요. 발제 의도와 전혀 다른 결과를 낳았고 특정 후보에게 근거 없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더 씌울 수 있었는데 여과 없이 방송됐다라고 인정했습니다. 또 후보의 반론을 싣지 못한 것도 잘못이다라고 인정했는데요. 게이트키핑, 그러니까 뉴스 결정권자가 뉴스를 취사 선택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월호 유가족에게 사과하고, 예. 그리고 문재인 후보 측에도 사과를 하고, 그러면서 사실관계를 이렇게 내부적으로 파악했다고 해명을 하고,
그러면서 꽤 긴 시간 보도를 했죠, 어제. 네, 5분 넘게 관련된 뉴스를 소개했습니다. 저도 이제 이 뉴스를 나중에 인터넷으로 확인했는데 예전에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예전에. 옛날 얘기입니다. 언론사가 전사적 차원에서 선거에 실제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특정 후보에 대한 혹은 특정 후보를 위한 그런 뭐 편파적인 기사로 선거 개입을 하려고 했던 경우가 있었죠. 과거에. 근데 이번 SBS 보도건은 회사가 전사적으로 어떤 배팅을 하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크단 말이죠. 시기적으로도 늦고. 왜냐하면 이 기사 하나로 판세를 전체를 흔들기에는 내용이 좀 부실해요. 보니까. 팩트 보강도 그렇게 된 게 없고 단순히 어떤 해수부 관계자의 증언 정도를 바탕으로 한 건데 게다가 이게 이제 충성도가 가장 강하고 결집력이 높다고 하는 문재인 후보 지지층을 흔들기에 또 그렇게 내용이 부실하단 말이죠. 이 뉴스에 용도가 있다면 이제 가짜뉴스로 일부, 그 중에 일부가 편집되어서 유통되기 적합한 수준인데 SBS가 이렇게 5분 동안 막 사과와 해명하고 그런 후폭풍 굉장히 큰 피해죠. SBS 입장에서는. 네, 심지어 선관위도 조사 중이다 밝혔습니다. 그걸 감당하면서까지 이렇게 조직적으로 만들어냈다기 보기에는 그 리스크에 비해서 실익이 너무 없죠. 그래서 저도 이제 SBS가 이게 조직적으로 의도를 가지고 회사 차원에서 했다고 보이진 않아요. 그렇다고 또 말끔하게 해명이 됐냐?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입장에서는. 기자, 물론 뭐, 지면 그 기사하고 이런 방송, 보도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좀 다르지만. 제작 과정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근데 이제 게이트키핑은 분명히 있단 말이죠. 편집자 차원에서. SBS 노조가 밝힌 내용을 보면 조금 더 자세합니다. 박근혜 정권 시절에 인양 지원과 해수비 권력 눈치 보기 시작하는 문정이 있었는데 데스킹 과정, 그러니까 기사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그게 빠졌다라는 건데 사실 제가 봤을 땐 이게 가장 핵심일 수 있는데 왜 가장 핵심되는 속칭 주제를 뺐을까라는 의아함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이 보도된 기사의 뉘앙스로 보자면 사실상 정반대거든요. 네, 제목은 아예 차기 정권과의 거래라고 나와 있습니다. 물음표가 되어 있죠. 원래는 정치권의 눈치 보기 이러다가 그러면서 매일 앞에 박근혜 정권 시절의 인양 지연 뭐 이런 의혹을 지적하다가 이게 제목이 미래 권력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를 지적하는 걸로 바뀐 건데 이게 사실상 정반대에 가까운 거거든요. 그리고 생각해 보면 2년 3년 전에 이 기사 맥락대로라면 뉘앙스대로라면 2년 3년 전에 박근혜 정권이 힘이 가장 강할 때 박근혜 대통령이 인양을 원하는데 문재인 당시 의원도 아니죠. 의원도 아닌가요 그때가? 당시는 의원으로서 단식도 하고 그랬던. 그렇군요. 예. 단식 정도밖에 저항 수단이 없던 야권의 후보한 사람이 잠재 후보한 사람이 인양 지원을 막아냈다는 거잖아요. 인양을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데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정반대의 내용인데 그래서 저는 단순히 게이트키핑만의 문제인가. 오늘 게이트키핑이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니거든요. 기자가 이제 발제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뉴스를 쓰겠다 이렇게 올리면요 위에서 결정을 또 하는 거죠. 그 편집장이 그 자리에서 혹은 뭐 뉴스라면 보도본부장이 발제한 기사가 그 시점에 적합한가. 뭐 적합하면은 뭐 팩트 보강하고 그런 취재의 편집회의는 다들 하잖아요. 이 언론사에서는. 저도 익숙합니다. 소송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반론을 집어넣어라. 보통 그렇게 하고. 사건이 크면 보도하기 전에 아예 후속 취재부터 준비를 시키죠. 그래서 1탄, 2탄, 3탄 계속 나가죠. 그런데 이건 발제 내용과 반대에 가깝단 말이죠. 저는 이게 단순히 파인 튜닝을 하지 못했다. 파인 튜닝요? 네, 너무. 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잘 다듬지 못했다. 네네. 잘 게이트키핑이라는 게 잘 다듬는 거잖아요. 골라내고. 잘 다듬지 못했다 차원에서 벌어질 수 있냐 이게 정반대에 가까운. 정치적으로는 정반대라는 거죠. 선거 일주일도 안 남았는데
이런 보도가 가진 파장을 파악을 못하는 사람들이 보도국에 있다는 것도 저는 납득할 수 없는 일이고. 이거 시사 바보도 알 정도의. 특히 요즘같이 예민한 때는 정말 기사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써는 게 언론사 내부에서 문화이기도 한데요. 참 낯선 기사이긴 합니다. 굉장히 이상한. SBS가 조직적으로 전사적으로 했다고 보기에도 말이 안 되고 그렇다고 게이트 키핑만의 문제로 넘어가기에도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건 여기까지 하죠. 예, 조사를 한다니까 선관위에서. 자, 그러면 이제 깜깜이 블랙아웃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부르는데 그 기간 동안 앞으로 벌어질 일에 관련된 보도들이 있죠. 네. 네, 선거 막판 가짜뉴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색깔론도 함께 기승인데 어제부터 SNS에서는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소속을 북한에 빗댄 사전선거 투표 동료 홍보물이 급속하게 퍼졌습니다. 북한에 빗댄 게 아니라 인공기를 1번과 3번 칸에다가 그려 넣어서. 그렇죠. 이게 나가도 너무 나갔다 싶던데. 예. 예, 문제가 되자요. 게시물 삭제하긴 했지만 이미 무차별적으로 퍼져 있는 상태입니다. 예. 뿐만 아니라 여론조사도 문제가 있습니다. 재외국민 출구조사라는 제목으로 미국과 중국에서 안철수 후보가 1위했다라는 미확인 자료가 유포되고 있는데 선관위에 따르면 이것은 가짜입니다. 재외국민 경우 출구조사 실시 자체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 한 번 전해드린 적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단식으로 건강상태 위태롭다라는 거 가짜뉴스였는데 거기에 더해서 초췌해진 몰골로 박 전 대통령이 수의 입고 있는 사진까지 등장했습니다. 이 사진은 합성을 한 거겠죠? 예, 지금으로서는 찍을 수 없는 사진인데 합성해서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도 저희가 전해드렸지만 사실 이 건강 상태가 위태롭다. 밥을 제대로 식사를 못해서 하는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바로 기자들이 궁금하니까 구치소에 문의해서 구치소에서 오히려 살이 쪘다. 규칙적인 생활로.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도, 네, 그 내용은 보도가 제대로 안 되고, 친박단체 중심으로, 생명이 위태롭다. 이 정도 수준으로 가짜뉴스가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보다 이제 더 극적이고 다양한 가짜뉴스가 지금 사실상 막을 수가 없죠. 나중에 단속을 하거나 할 수는 있지만, 그 인터넷에 수만, 수십만 동시다발로 퍼지는 거 어떻게 막습니까? 근데 가짜뉴스가 많이 유포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구심이 가는 뉴스는 항상 팩트 체크해보는 유권자 스스로 체크를 해봐야 된다. 자, 후보들 어제 하루 이제 짚어보겠습니다. 1번 후보 어디 갔고 무슨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네, 문재인 후보 어제 서울 당사에서 사전투표 동료 운동했습니다. 사전투표 투표율이 25%가 넘으면 홍대에서 프리워크 하겠다 이렇게 공약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번 대선 촛불이 만들었습니다. 이제 투표로 완성해야 합니다. 이번에 사전투표 25% 넘으면 뭘 할까요? 홍대 거리에서 우리 여러분들과 프리어감을 할까요? 네, 문재인 후보는 이제 판세가 분위기가 유리하다고 판단하니까 득표율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어제 하루는 사전투표 이야기를 많이 한 것으로. 자, 2번 후보는 어딜 갔고 무슨 이야기가 나왔는지 간단히 짚어보죠. 홍준표 후보 어제 부산 찾았습니다. 거기 가서 SBS의 세월호 보도와 관련해서 날을 세웠습니다. 자신이 대통령 되면 겁이 나니까 오히려 기사를 삭제하도록 했다라면서 문재인 후보 쪽을 공격한 겁니다. 박근혜 정권 시절에는 이제 세월호를 야권이 정치적으로 이용한다고 그렇게 공격해 왔기 때문에 SBS 보도대로 받아들인다면 역시 야권이 정치적으로 세월을 이용해 왔어라고 유세를 할 굉장히 혹이었는데 SBS가 이제 사과 방송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것이죠. 직접 음성으로 들어보겠습니다. 그건 내가 모래시계 드라마 만들어주고 키운 방송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홍준표가 키워준 방송에서 그따위 짓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부터 SBS 8시 뉴스 보지 마세요. 네, 집권하면 SBS 8시 뉴스가 싹 없애버리겠습니다. 네. 홍준표 후보는 이제 본인 지지자들에게 굉장히 토론에서도 그랬고 강하게 어필하는 어법이죠 항상. 네, 그런데 송진아 작가가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이미 했는데
SBS 모래시계 같은 경우에는 15명 정도의 검사들을 인터뷰했고 그중에 한 명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5분의 1이다. 예. 이건 이제 뭐 유세를 하다 보면 강조어법이죠. 예. 이건 어제 이번 후보가 가장 강조한 것은 SBS 보도. 왜 사과를 했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번 후보가 보기에는 사실을 보도해놓고 그걸 왜 뒤집었냐 뭐 이런. 이제 차기 정권 눈치 본다라는 예. 취지의 이야기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6시 뉴스를 없애버리겠다고. 자, 3번 후보. 어제는 어디를 갖고 어떤 메시지가 있었는지. 네, 안철수 후보 어제 전북 김제 찾았습니다. 거기 가서 앞으로 대장정 시작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오늘부터 8일 자정까지 120시간 동안 유권자 직접 찾아다니면서 걸어다니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투표일까지 6일 동안은 도보 정치를 하겠다. 네, 뿐만 아니라 여론조사에 대해서도 비판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여론조사에 대해서요. 현재 자신이 잘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다라면서 지켜봐달라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거는 뭐 유권자들을 향해서 당연히 내야 되는 메시지고. 이 도보로 대선 막판 6일 동안은 전례가 없는 신선한 아이디어예요. 예. 직접 만나는 사람은 많지 않겠지만 하나의 상징적인 행위니까 예. 전국을 누비면서 국민들에게 다가간다. 예. 아이디어는 좋은 것 같습니다. 어떤 메시지가 나왔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론조사 보고 이번 대선 끝난 거 아니냐고 걱정하십니다.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국민이 이긴다. 국민이 이긴다. 국민이 이긴다. 고맙습니다. 그롤링 창법이라고 하나요? 예. 어제까지는 또 자연스러운데 오늘은 약간 더 강조하다 보니 그랬겠죠. 이제 좋은 아이디어라고 봅니다. 예, 도보로 전국을 누빈다. 재밌는 아이디어네요. 이게 아마 사진으로 이제 또 영상으로 보도가 되면 상징성이 있는. 네, 안 후보 쪽 캠프에서는 자는 시간 빼고는 페이스북 라이브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자, 안철수 후보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페이스북 라이브로 지금 현재 뭘 하고 있는지 볼 수 있다는 점이고요. 자, 4번 후보는요? 유승민 후보는 어제 저녁 서울 강남역 찾았습니다. 지지자들한테 의원은 떠났지만 여러분들이 있어 외롭지 않다면서 유세 현장에 모인 사람들한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유승민 후보의 메시지는 며칠 전부터 계속 같아요. 예. 외롭다. 떠나도 흔들리지 않는다. 지금은 떠난 분들 대신 들어온 분들이 많아서 고맙다. 그래서 반복되는 메시지인데, 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까? 어제, 오늘, 많은 분들이 입당해 주시고 계십니다. 제 후원의 계좌에 5만원, 3만원, 만원 보내주고 계십니다. 저는 비록 처음에 뜻을 같이 했던 동료 의원들이 떠났지만 여러분이 있어서 외롭지 않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5월 8일 밤 12시까지 전국을 다니면서 호소하겠습니다. 자, 바른정당의 탈당 사태, 저희 3부에서 또 한번 짚어볼 예정이긴 한데, 제가 이제 몇 번, 언급했지만, 선거에서 제일 무서운 게 동정표거든요. 예. 선거가 논리적인 행위 같지만, 사실은 정서적인 행위에 가까워요. 예. 그리고 토론회가, 논리적으로 상대방을 제압한다고 꼭 유리하지만이 아닌 게, 당하는 사람은 보면 불쌍하잖아요. 예. 그 동정표가 가장 무서운 표 중에 하나인데, 유승민 후보가 의도하진 않았는데, 표면적으로는 12명, 13명이 빠져나가면 반드시 정치공학적으로 계산법으로는 불리해져야 할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불거지는 약자를 괴롭히고, 그리고, 약속했던 걸 뒤집고. 네, 탈당의 명분도 사실 적어 보이고요. 예. 만약에 탈당만 하면, 뒤집어질 수 있는 2, 3% 내에 박빙으로 서로 다투고 있다. 그러면 그것도 보수 유권자들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가 갈 텐데 보수 유권자들 입장에서도 이게 마뜩찮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제 여론조사가 발표되지는 않겠지만 동정 여론이 상당히 갈 수 있다는 거 하나 하고 또 예상치
못할 부분 중에 하나는 유승민 후보의 지지층 구성을 보면 이 지지층은 안철수 후보, 문재인 후보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홍준표 후보하고 겹치는 부분보다 더 많아요. 홍준표 후보보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저는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쪽에서도 빠질 수도 있다. 일부 지지자가. 이게 이제 산수가 아닌 거죠. 단순 산수로는 보수 후보니까 이쪽에서 빠지고 더하고 할 텐데 그렇지가 않다. 선거가. 자, 이거는 저희가 잠시 후에 여론조사 전문가 두 분을 모실 테니까 또 짚어보기로 하고. 심상정 후보 마지막 5번 후보 어딜 갔고 어떤 메시지가 있었습니까? 네, 어제 강원도 찾았습니다. 강원도 가서 문재인, 심상정 양강구도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홍준표 후보 되면 개혁 한 발짝도 못 나간다 이렇게 지적했고 문재인, 안철수 되면 하나만한 현상구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을 강조한 겁니다. 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문재인 후보 대 안철수 후보 구도로 되면 저는 현상 유지도 안 되는 정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국민들도 이제 결단을 해야 됩니다. 문재인의 왼편에 있는 심상정 여기서부터 대한민국 개혁은 시작된다. 맞습니까 여러분? 심상정 대 문재인 구도만 생각해도 저 가슴 밑에서 뜨거운 감동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한마디로 이제 사표. 정의당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존재했던 진보정당은 막판 깜깜이 시절에 기간 동안에 이 사표 심리가 강하게 작동하면서 여론조사 수치에 잡힌 것보다 항상 적게 나갔거든요. 실득표율은. 근데 그걸 이제 막아보겠다고 하는 전략인 거죠. 뭐 정의당 입장에서는 당연한 전략이고요. 자, 여기까지 짚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부터 사전투표인가요? 예. 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내일 그리고 오늘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아무 곳이나 신분증만 들고 가면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하게 되고 여행 가는 분들을 위해서 서울역이나 용산역, 인천공항 이런 곳에도 있대요. 그래서 신분증만 있으면 세상이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뭐 주민센터나 아니면 학교나 전통적인 투표소가 아니라 어느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하고 상관없어요. 신분증만 있으면 그 동네에 가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투표를 할 수 있다. 그러면 만약에 본인이 살고 있는 동네인데 그 동네에서 사전투표를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건 투표함에 그대로 담겨서 그 지역 선관위에서 보관하는 게 되는 거고 내가 만약에 부산 사는데 서울에 출장 왔다가 다른 지역으로 또 갈 수도 있잖아요. 돌아가지 않고. 그러면 서울역에서 사전투표를 하면 그때는 봉투를 줍니다. 그 동네에 사는 분이 아니면. 봉투에 넣어가지고. 그러면 자기 동네로 날아가는 거죠. 우편 시스템을 이용해서. 그런 시스템입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 사전투표가 지방선거 2014년에 60이었나봐요. 그때 시작됐는데 그때는 한 10%대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만약에 이번에 한 15% 정도 혹은 20% 가까이 올라가면 20%면 1,000만 명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판세가 여기서도 완전히 흔들릴 수 있는 정도의 중요한 사전투표다. 그것이 오늘부터 내일까지. 예. 다만 저녁 6시까지만 합니다. 밤늦게 가시면 못합니다. 네. 대신 본투표는 보궐선거는 2시간이 더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대선은 6시가 아니라 8시까지 그렇죠. 2시간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투표율은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시간이 2시간 들어가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닝똥? 제겐 사치였죠. 내가 토끼인지 토끼똥이 나인지 내가 변을 본 것인지 변을 당한 것인지 나는 바나나이고 싶다. 간혹 구렁이이고도 싶다. 아, 큰일 났네. 이거 이러면 다 죽어. 미궁 장사랑! 빅동의 추억 미궁 장사랑이 찾아드립니다.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과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잡자 바디로직.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 허리에도 역시 바디로직입니다.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아무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입하셨다고요?
보험은 너무 어려워요. 걱정 마십시오. 마이보험 체크가 도와드립니다. 1800-7917 마이보험 체크로 지금 전화주세요. 1800-7917 이미 가입한 보험이나 신규 보험도 가장 좋은 조건을 체크해서 찾아드립니다. 인터넷 한글 주소 마이보험.com 또는 카카오톡에서 아이디 검색 마이보험을 친구 추가하여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저희가 대선 전국 긴급 편성이었는데 가장 알차고 품격이 있고 수준이 높다는 찬사를 받고 있어서 다시 마련했습니다. 아마 대선 전 마지막 시간이 되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대선 이후 또 하게 될지도. 자, 박시영 윈지코리아 컨설팅 부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시영입니다. 이상일 아젠다 센터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마지막 시간이니까 사실상 그 얘기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이번 선거가 뭐 전례가 없다. 여러 가지 점에서 굉장히 많은 점들 얘기하는데 여론조사 전문가로서 볼 때 이번 선거를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그러니까 기술적인 내용이 아니라 네. 와 이거 진짜 이상하다라든지. 네. 국민들이 보실 때 늘 이제 후보들 지지도를 중심에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이면에는 민심의 기저라는 게 있습니다. 민심은 하루아침에 형성되는 게 아니거든요. 도도히 형성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이번 선거는 탄핵이라는 변수가 가장 큰 변수임에는 틀림없습니다만 밑바닥 정서에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10년에 대한 심판 정서. 이게 이제 민심에 자리 잡고 있는 거죠. 때문에 이번에는 좀 바꾸자 하는 정서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탄핵에 찬성했던 반대했던 보수 정권에 몸담았던 후보들이 고전을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유승민 후보가 치고 나가지 못하는 이유도 그런 어떤 정서가 밑바닥에 깔려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때문에 문재인 후보가 상당히 수혜를 받는 거죠. 그런 정서가 밑바닥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물 대결도 있지만 그 심판 정서라는 것이 가장 큰 어떤 이번 대선을 결정짓는 어떤 중요한 키워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여론과 이번 대선이라는 각도에서 볼 때 가장 큰 특징은 이 국민 여론이 어떤 정치를 오히려 끌고 가거나 밀고 가거나 방향을 좌우하는 어떤 주도권을 쥔 선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일반 유권자들이 오히려 정치를 그렇죠. 움직이고 있다. 과거처럼 정당과 후보가 뭐 여러 가지 지역 연고와 이념을 기반으로 해서 지지층을 끌어모으고 뭐 상대방과 대결하는 구도 속에서 지지율이 좀 출렁거리는 게 아니라 유권자가 원하는 후보가 누구냐. 이번 이 대선에 걸맞는 후보가 누구냐라는 지금 이제 박 부대표님 말씀대로 정권 교체에 대한 강한 열망들이 있기 때문에 보수 후보에 대한 지지는 항상 계속해서 지금 낮게 깔려왔고요. 그러면서도 또 문재인 대세론이 올라왔을 때 적폐청산이나 이런 것들 얘기할 때는 불안하다. 이런 각도가 부각되면은 또 다른 대안을 찾아서 강력하게 대안을 모색하고 또 TV 토론 속에서는 뭐 보면서 적극적으로 후보를 평가하고 이게 여론이 출렁거리는 굉장히 심한데 이게 유권자가 이렇게 막 변하는 게 아니라 유권자들이 적극적으로 탐색을 하고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계속 순간순간. 그러면서 이게 후보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처리하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여론을 만들어낸 게 아니고. 그렇죠. 맞춰서 정치권이 움직일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가고 있는 선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는 네. 그리고 이게 조기 대선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후보들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아서 TV 토론에 대해서도 굉장히 시청률이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례적으로. 그런 이유도 후보들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관심이 높은 거고요. 기간이 짧기 때문에.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굉장히 와닿네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정당이나 후보가 구도를 만들어내고 그걸 언론을 통해서 유포하고 그것의 영향을 유권자가 받았다면 이번에는 유권자가 본인들이 정보를 찾고 유치원 사례도 그런 거잖아요. 네. 예. 그 자체가 그 정도 파괴력을 가질 줄은 정치권에서는 전혀 상상도 못했겠죠. 그러니까 이 맹목적 지지라는 게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 거의 뭐 잘 많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저는 보는 편이에요. 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의 경우가 이번에 어떻게 보면 지지 구조 자체가 연합군인데 다양한 세력들이 지지를 한 건데요. 실제로 이제 보수층 같은 경우는 조건부 지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그 조건부 지지의 맥락은 문재인 후보를 꺾어달라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략적 동맹을 철회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그 보수층이 가있던 보수층들이 유턴을 해서
일부 보수층들이 홍준표 지지로 옮겨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안철수 후보의 지지가 꺾인 시점을 본다면 이런 검증 공세 그리고 유치원 발언 이게 1차였고 2차는 23일 날 있었던 선관위 1차 토론회 때가 가장 극적이었습니다. 사실은. 그 MB 아바타 이 발언이 나왔고 그렇죠. 그 뒤에 대통령감이라는 부분들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생기면서 지지율이 급락을 했거든요. 그런 측면들을 본다면 그 당시에 우리가 이제 반문 정서가 과연 이렇게 강하고 센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정서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맹목적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모여들었지만 그럼 그 대안으로 이제 지목했던 후보가 그만한 역량을 보여주지 못했을 때 그걸 도로 철회해 버리거든요. 이게 이제 유권자들이 적극적으로 저는 움직이는 어떤 선거가 이번 대선판이다 이렇게 보는 편입니다. 그렇군요.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해가 갑니다. 그 유치원 그 논란이 그 자체로 굉장히 작은 사안인데 불구하고 개개인이 나에게 어떻게 영향이 오는가 확인해보기 시작하죠. 상징적으로 얼마나 준비가 덜 됐는가를 잘 보여준 사건이죠. 사실은.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이번 선거의 큰 특징을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짚어보는 것이고요. 그러면 최근의 이슈, 가장 최근의 이슈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바른정당 내 그 탈당 사태. 네. 저는 탈당 사태를 보자마자 정치가 산수가 아니라서 이거 역풍으로 동정표가 오겠다 이런 생각을 하긴 했는데 두 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인데요. 새누리당이 아니죠. 자유한국당으로 바뀌었죠.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지지세가 꾸준히 상승세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보수의 적자는 바른정당보다는 자유한국당이다. 그래서 보수 정당을 지키려면 미워도 고도 그러니까 자질 논란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후보를 지지해야 한다. 이 여론이 보수층의 주된 정서였거든요. 몰아줘야 된다 한마디로. 그래서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었는데 이 바른정당의 13명 의원이 탈당 이야기가 들리면서 이거는 대의 명분에 밀리고요. 첫째. 두 번째 실리도 놓쳤다.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실리적인 측면만 본다면 오히려 진보 진영 결집을 도와준 꼴이 됐거든요. 그 당시만 해도 이 바른정당 사태가 없었을 때 심상정 후보가 TV토론에 굉장히 선전을 하시면서 10% 가까운 득표율로 이렇게 상승을 했거든요. 지지율이 가파르게. 그러나 이 사태 이후에 진보 진영들이 위기 의식을 느끼면서 문재인 후보 쪽으로 다시 결집을 합니다. 그래서 심상정 후보가 어제 오늘 발표된 여러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상승세가 오히려 꺾이고 지지율이 한 1~2% 빠지는 예상치 못하는 효과네요. 발표됐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수 세력의 결집 효과는 별로 없고 오히려 유승민 후보에 대한 동정표가 생겼고요. 한편으로는 문재인 후보가 약간 1~2% 빠지는 추세에다가 다시 재반등하는 이런 어떤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승민 후보 지금은 수치를 발표할 수 없으니까. 근데 과거 거는 상관없습니다. 2년 추세가 유승민 후보에게 유리하게 돌아갈 수 있는 추세로 보여진다 이런 건가요? 유승민 후보가 1~2% 정도 상승할 수는 있지만 지금 부동표가 거의 10% 정도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상승할 가능성은 없습니다만 유승민 후보에 대한 호감도 그리고 이번 대선이 아니더라도 그 다음 대선에 기대하는 어떤 그런 정서는 상당히 높아졌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바른정당 탈당 사태, 그다음에 지금은 다시 탈당 번복 사태 흐름으로 다시 움직여가고 있는데, 정말 이 정치가 어쩌면 자기 논리에 빠져 있을 때 얼마나 그 일반 사람들과 괴리되고 전혀 엉뚱한 판단들을 할 자기들만 비장한 거예요. 그 보여주는 게 아마 이번 바른정당 그 탈당 이전부터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지 않습니까? 열심히 경선을 치르고 그다음에 대의 명분을 쫓아서 그 사지를 걷겠다고 탈당을 해서 창당을 하고 경선을 치르고 후보를 뽑아놓고 그날부터 후보 보고 사퇴하라고 계속 첫날부터 그랬어요. 후보는 끝까지 완주하겠다고 그렇게 TV 토론 나와서 얘기하고 있는데 계속 그 압박을 해가다 결국은 탈당까지 갔는데 이게 정치가 자기 논리에 빠졌을 때 정말로 이게 심각하게 일반적인 어떤 상식에서 벗어난 길을 건다는 걸 보여주는 흐름이라는 점 보여지고요. 이게 대선판도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저는 미미할 거라고 봅니다. 물론 유승민 후보한테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위기에서 오히려 큰 흐름은 아니더라도 가치의 정치, 어떤 보수 개혁의 어떤 기치를 들고
그 정치를 해나가는 길을 적어도 열 수 있는 뭐 좀 주목도가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유승민 후보가 낙선하더라도 유승민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바른정당의 의원들이 잘못했다. 이렇게 좀 평가받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저는 그 12척의 배가 있다고 하셨는데 한 분이 돌아왔으니까 바른정당에서 12명이 탈당한 거잖아요. 그 12척의 배가 그 배 아니에요? 네? 탈당한 분들이 장렬하게 본인을 희생해가지고 어차피 지금 자유한국당 입당도 못하고 밖에 남아 계신데 그래서 의도한 대로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예, 그런데 이제 그 약간 대선에 미친 영향 보면은 실제로 지금 수치를 구체적으로 다 개요를 말씀드릴 없습니다. 어제 오늘 발표된 한 10개가 넘는 여론조사 중에서 심상정 후보가 10%대로 올라간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까 이제 보수가 대결집을 한다는 흐름을 처음에 탈당 사태만 보여줬을 때 그런 흐름을 그렇게 느껴지면서 오히려 이제 진보 진영의 결속 결집, 대세론의 결집을 도와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자유한국당을 도와주기 위한 행위였는데 다른 당만 다 더 다른 정당이니까 바르게. 바르게. 참 정치가 이렇게 복잡한 방정식입니다. 자, 그러면 또 최근에 SBS 보도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슈들은 막판에 터져 나오면 판세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칩니까? 통상적 일반론에 가깝겠지만. 예. 지금 상황이 조금 바뀐 것 같아요. 과거에는 SNS 이런 것들이 활발하지 않았을 때는 굉장히 큰 사건이죠, 사실. 그렇죠. 회복하기에는 기간도 굉장히 짧고요. 네. 대형 악재, 문재인 후보 측의 입장에서 볼 때는 대형 악재가 분명한데 어쨌든 어제 이제 SBS에서 사과 방송을 꽤 긴 시간 동안 했습니다. 네. 그리고 SNS가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저는 큰 영향 없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저는 이게 어마어마한 문제를 다룬 건 사실은. 맞습니다. 이게 뭐 정부 부처가 정치권과 밀약을 해서 이 엄청난 사건을 정치 이용하는데 도왔다라는 이야기. 그것도 세월호라고 하는 상징적인.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 오히려 너무 크다 보니까 그 뉴스의 신빙성 자체가 지금은 이게 뭐 중앙 언론 소위 말하는 공중파 이런 어떤 매체를 통해서 보도가 된다고 해서 국민들이 다 그냥 그거를 액면그대로 믿지는 저는 않는다고 보고요. 그렇게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그 부처 기관 안에 그런 주장이나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정말 입증될 만한 어떤 정황이나 상황이 맞느냐 보면 말이 안 되는 정파를 떠나서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너무 크고 그래서 보니까 급속하게 훅 올라갔다가 다시 상황이 좀 정리가 되는 그래서 저도 오히려 판세에는 큰 영향이 없을 거라고 오히려 호남이나 이런 데에서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측의 악재인 것 같습니다. 이게 박지원 대표가 상당히 세게 말씀하셨는데 후유증이 좀 있을 것으로. 그렇죠. 홍준표 후보가 이걸 가지고 이용해서 여러 가지 어쨌든 보도를 자유한국당이 한 건 아니니까 방송사와 이제 민주당 사이에 이제 논란이 벌어졌는데 홍준표 후보는 이것을 언론이 미래 권력의 눈치를 보는 걸로 프레임을 잡았죠. 그렇게 공격하는 부분들은 그쪽 이제 보수 지지층에서 일부 이해가 갈 수 있지만 국민의당이 이 문제를 가지고 후보 사퇴에 거론하면서 강하게 제기하는 부분들은 조금 보면 어색해 보일 수 있죠. 야권 지지자들도 거기 포함되어 있는데.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시 큰 판세에는 영향이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 아직은 등장하지 않았는데, 김종인 전 대표, 지금은 위원장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예. 공동정부위원장. 네, 위원장. 요즘엔 잘 안 보이시는 것 같은데. 네, 그분의 스타일상. 네. 중요한 시점에 이렇게 존재감을 드러내는 방식 한 번씩 등장하시잖아요. 근데 막판에 등장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그런 변수는 역시 저는 그닥 큰 변수가 되지 않을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어제 오늘 발표된 조사 결과를 보면 2위 싸움이 상당히 혼전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홍준표 후보가 앞서 있다는 조사도 있고 안철수 후보가 여전히 앞서 있다는 조사도 있지만 잘 보시면 대다수 조사 결과는 20% 미만에서 두 분이 각주전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16%대 조사 나온 것도 제법 있고요. 20%대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만약에 호남이나 이런 데에서 만약에 될 사람 밀어주자 이런 어떤 전략적 투표가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안철수 후보의 경우에도 15%를 지켜낼 수 있을까? 이 부분도 아마 고민되기 시작하는 시점일 겁니다. 왜냐하면 15% 밑으로 가면 선거 비용을 절반밖에 보존받지 못하고 정당 존재 자체가 굉장히 위태위태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승할 수도 있지만 최악의 상황까지도 고려해서 고민할 텐데
어제 오늘부터인가요? 안철수 후보가 도보로 유세를 바꾼 기조는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새 대결을 한다면 문재인 후보한테 지금 이기지를 못하거든요. 사실. 조직 면에서는. 예, 유세 현장에서 그 모이는 군중에 압도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감성을 자극하는 방식은 적절했다고 보고요. 과연 그것이 판도를 바꿀 정도이냐? 저는 뭐 그렇게는 보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국민의당의 입장에서는 15%를 넘게 하고 또 2위를 반드시 최소한 1위를 못한다 하더라도 2위를 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긴장된 며칠간은 보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 입장이겠죠. 예. 반드시 2위를 그렇습니다. 해야 하고 물론 가능하면 치열한데 이제 아까 뭐 김종인 변수의 가능성 뭐 먼저 물어보셨는데 이게 이제 요즘 하도 안 나타나서 지금 궁금하긴 한데 그렇죠. 김종인 전 대표 위원장의 특성이 이게 항상 모든 걸 하실 때 전권을 달라 이게 이제 트레이드 마크인데 예. 그 전권을 부여받고 정부 준비위원장인가요? 예. 타이틀 받았는데 그 다음 날 이게 어긋났잖아요. 뉴스가 어긋나게 나왔죠. 예, 뭐 홍준표도 나중에 대상이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후보가 그런 적 없다라고 해버리는 바람에 이 정권이 무너져서 지금 고심하시는 게 아닌가 저는 그래서 등장하지 않을 수도 있다. 예, 그래서 이게 항상 그러고 나면 항상 목리 기간이 있었는데 잘못 만약에 등장해서 더 지지율이 악화되면 본인이 책임 받을 수도 있잖아요. 본인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졌다. 그런 부분을 보면서 저는 안철수 후보와 국민의당이 나중에 이번 대선의 선거 전략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이제 자평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이제 본인들이 좀 기대하는 대로 대권에 가지 못할 경우에 그 패착에 대한 부분도 한번 나중에 생각을 할 텐데요. 사실은 이 안철수 후보가 가장 돋보이는 때는 세력이나 이런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라 안철수라는 인물과 그 가치가 부각될 때 가장 각광받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번 대선에서도 보면은 지금 아직 이제 지지율은 약합니다만 심상정이나 유승민 후보를 보면 그 부분이 드러내. 유승민 후보가 마지막에 이 주목을 받는 건 뭐냐면 당내에서 다 사퇴하라고 그러고 탈당하는데도 끝까지 남아서 내 가치를 지키겠다고 호소할 때 그게 잘 드러나거든요. 결국 안철수한테 필요한 것들은 그런 부분이었는데 계속해서 이런 어떤 연대와 이런 본인은 부정하면서도 외곽에서 그런 부분 문제하고 그다음에 네거티브 공세에 치중했던 부분들 때문에 오히려 안철수의 존재 가치가 덜 드러나는 게 아닌가. 마지막에 지금 이제 그 부분들을 살리는 전략을 쓰는 걸 보이는데요. 하여튼 2위 전략 굉장히 치열할 걸로 보여집니다. 이게 물론 지금 이 건에서 경합하는 그 두 후보가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가지고 있겠죠. 다 반드시 어떻게든 1위를 해야 되겠다는 전략과 현실적으로 만약에 그게 어렵다면 3위가 아니라 반드시 2위라도 해야 한다. 15% 넘겨서. 그럼요. 예. 네, 두 가지 동시에 현실 정치니까 둘 다 전략을 가지고 있겠죠. 그럼 남은 변수 중에 그냥 지금 북한 변수가 그렇게 큰 변수가 안 될 것 같아서 그죠? 네. 지금 남은 변수는 그 연령별 투표율 이 문제는 여전히 중요한 것 같고요. 어느 연령층들이 투표율이 높은가. 현실적으로 세대 투표 현상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큰 변수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짜 뉴스 같은 게 있겠죠. 여론조사 결과가 거짓 유출됐다면서 이러면서 판을 흔들려고 할 테지만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예. 이게 이제 제가 보기엔 투표 당일날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할 것 같아요. 투표 당일날 지금 출구조사 유출됐는데 2시까지 이런 거. 지금 예를 들면 사전투표가 오늘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사전투표 때는 출구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선거법상 투표 당일날만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마치 내일쯤 돼서 출구조사다 사전투표에서 이상한 유출본 이러면서 이런 게 돌아다닐 수도 있고. 그렇죠. 지금 벌써 그 재외국민 투표한 이후에 그런 식 재외국민 투표 출구조사를 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다 이런 식의 가짜 뉴스들이 막 돌아다닌다는 마지막 순간까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막판 변수라는 게 오히려 그 외형 변수보다는 이제 마지막 그 남은 기간 동안에 각 당의 선거전 속에서 이게 최종적으로 공표된 여론조사의 지지율 흐름이 어쨌든 이제 문재인 후보의 대세론이 입증은 됐지만 여전히 40% 넘지 못하는 상황. 그리고 안철수 후보의 하락, 그다음에 홍준표 후보의 상승. 이 국면으로 이제 공개되는 조사는 공표가 끝나잖아요. 이 흐름에서 이제 결국 그 민주당은 계속해서 이 보수 대결집으로 인한 어떤 그 판세 변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들을 불안감을 지속적으로 표명할 거고,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은 반대로 이 기세에 이거 대결집이 일어나고 있다. 이제 이렇게 해서 끌고 올라갈 때 결국 이제 그런 실제 여론의 득표에 수취하는 무관하게 그런 흐름 분위기 자체가 이 보수와 진보의 이제 양자 구도 형태처럼 보여질 가능성이 많고요. 그런 속에서 이제 얼마만큼 각
각자의 지지층을 결집해 내느냐의 문제, 거기에 대한 세 싸움이 벌어질 거라고 보여지는데 실제로 그 지금 여론조사 지금 개별 조사들은 조사 기울 저희가 다 설명드릴 수 없어 수치를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이번에 이제 마지막 어제 오늘 발표된 조사 중에 보면은 투표 의향 조사에서 5, 60대 이상 그 고령층의 투표 의향률이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데 올라갔다는 조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다음에 오히려 20대는 좀 내려가고 그러니까 대세로는 선거가 끝났다 하면서 약간 젊은 층은 좀 이완되는 분위기 그리고 오히려 보수가 좀 이렇게 결집하면서 그래도 뭔가의 가능성 어떤 뭔가라는 건 뭐 꼭 1등이 지금 당장 1등이 아니어도 가능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 내일이 아니라 7일 날 그렇죠. 그런 기대감 때문에 이게 움직인다 이런 분석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심리적으로 유권자에 미치는 영향들 당장 이걸 활용 많이 하겠죠. 막상 뚜껑 열어보면 제 생각에 지금 여론조사 결과보다 문재인 후보도 더 얻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한 4, 5% 이상은 더 올라갈 거라고 저는 봅니다. 홍준표 후보도 더 올라갈 것으로 저는 예측을 합니다. 아까 그런 이유 지금 이제 보셔야 되는 부분 여론조사 저희가 수치를 막 다 국민들 보시는데 이거는 그 부동층이 포함된 수치입니다. 어쨌든 뭐 적든 많든 간에 보통 10% 내외 많은 경우는 17% 18%까지 부동층이 있기 때문에 득표율은 100을 갖고 나누는 거니까 여론조사 수치보다 득표율이 올라간다고 이렇게 보셔야 되죠. 왜냐하면 부동층이 안 나갈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투표 안 한 분들은 이제 득표율에서 계산에 빠지니까. 그렇죠. 100분율로 하니까요. 그러면은 100분율에 40이었는데 그분들이 빠지고 나면 42, 3이 된다든지. 그렇죠.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의 경우에는 지금 100분율로 계산하면 거의 한 45% 내외 수준이거든요. 근데 50%까지는 아직 많이 모자란 수치지만 그렇게 빼고 나서 계산할 때. 그러나 이제 적극 투표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열기가 높기 때문에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저는 좀 그렇게 보는 편이고요. 그래서 2007년 상황과 거의 유사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그 당시에 48대 26이었거든요. 이명박 48, 정동영 26이었는데 그러한 결과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사전투표가 시작됐는데 7시 현재로 보면 0.35%거든요. 그런데 지난 총선 때 같은 시간대 조사는 0.18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투표율 자체가 사전투표가 지금 2배 이상 높거든요. 사전투표에 대한 인지도 많이 올라갔고요. 네, 많이 올라갔죠. 예. 그래서 불안하면 사전투표하고 가자 이런 인식도 많이 높습니다. 네, 실제로 사전투표율 뭐 지금 이제 지난 대선 투표율만큼의 투표율이라고 가정을 하고 작년 총선의 사전투표율을 가정해 보면 약 16% 정도 나와야 된다고 보는데 투표 의향 자체가 많이 올라가 있고 또 사전투표의 활용성이 커졌기 때문에 뭐 이런 지금 이제 이틀 중에 아침 흐름이긴 합니다만 이런 정도 흐르면 충분히 20%를 넘기는 사전투표율을 기록할 가능성이 많다고 봐야죠. 엄청난 표수죠 그렇게 되면. 네, 그렇습니다. 자체가. 그러면 지금 이 추세대로 쭉 가신다고 전반적으로 보시는 건 두 분 다 큰 변수는 없습니다. 남은 변수라고 하면 조직이 강한 1, 2번 정당이 조직을 동원하고 불안감을 자극해서 얼마나 각자 끌어올릴 것인가. 이게 내부 변수가 더 크다. 그리고 이제 물론 뭐 돌발 악재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뭐 사실 예측이 불가능한 거니까. 그렇죠. 뭐 좀 전에 이제 아까 SBS 뉴스 부분을 말씀하셨지만 그런 게 아니어도 후보나 후보 캠프의 어떤 진영 내에서 맞습니다. 사고가 난다든지 사고가 날 가능성도 이런 것도 이제 배제할 수는 없죠. 네, 막말 같은 것도 있죠, 늘. 예상치 못한 막말이라든가. 특히 이제 리딩하는 쪽엔 굉장히 민감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불거졌을 때 지금 판세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예측 불가능한 변수를 제외하고 지금까지 나온 변수만 가지고는 판세가 크게 흔들리기 좀 어렵다. 거의 굳어졌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슈나 구도 부분 거의 다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조원진 후보가 사퇴하지 않을까요? 사퇴할 명분이 없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말씀하신 게 있는데 지금 사전투표도 시작됐는데 지금 시점에서 사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사퇴를 하더라도 지금 자유한국당과 조원진 후보 그다음에 그 새누리당 다시 당을 만들었는데 여기는 이제 이질성이 거의 없어졌기 때문에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새누리당을 표방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조원진 후보가 사퇴하거나 가세한다고 해서 그게 급격하게 세를 불러내는 일은 아마 어려울 겁니다. 자, 그러면 40초 남았는데 숫자 말하고 끝내볼까요? 제 말은 손목 걸고 1등 몇 표 그렇게는 안 하실 것 같으니까 저희가 결과가 이제 다음 주에 나오면 다음 주 결과를 나오는 거 가지고 이때까지 쭉 하신 말들 있지 않습니까? 네. 하신 말들 중에 틀린 부분만 골라가지고. 또 합니까, 방송? AS를 한번 다루겠습니다. 박시영 윈지코리아 컨설팅 부대표, 이상일 아젠다센터의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3부에서 뵙겠습니다. 김호준입니다.
친구들도 남보다 빨리 깨치고 참 똑똑했는데 갈수록 실력이 뒤처지는 것 같아 걱정이에요. 혹시 초등학교 교과서 본 적 있어요? 어려운 어휘가 너무 많아요.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 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내 아이의 어휘만큼은 내가 책임져야죠. 어휘 공부의 정석. 초등어휘 3천, 초등어휘 5천. 검색창에 초등어휘 3천을 쳐보세요. 김치는 맛있어야 한다. 아주 화끈하게 100% 국내산으로 16년 전통으로 햇섭 인증으로 화끈하게 맛있다. 화끈하게 통한다. 화통김치. 배추김치, 알짜김치, 총각김치, 깻잎김치, 깍두기도 화통. 검색창에 화통김치. 아우 맛있어. 사장님 부르셨습니까? 최 부장. 아까 영어 실력 제법이던데 다시 왔어? 과찬이십니다. 아니야. 근데 자네도 서초동 비밀과에 받았다면서? 아니 그걸 어떻게... 정말 소문대로 한 번만 만나도 말문이 확 트이나? 역시 듣던 대로입니다. 10분 만에 터졌습니다. 김변의 박이사의 자네까지. 나도 소개해주게. 당장. 16년간 은밀하게 진행됐던 서초동 비밀과에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 스피킹 솔루션을 검색하세요. 새벽 2시에 깨어났나. 딱히 고민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났나. 새벽 6. 아우, 이 인간이 잠도 못 자게 화장실을 들락거려. 남성 활력과 전립선 건강. 하루 한 알로도 충분합니다. 소팔메토, 옥타코사놀, 아연, 비타민 A, D, E까지 하루 영양 기준치 100%를 꽉 채운 메가셀 남자의 활력. 지금 바로 인터넷 검색창에 메가셀 남자의 활력을 검색해보세요. 김어준의 뉴스공장. 대선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뉴스공장은 지지난주부터 각 후보 캠프 선대위원장 차례를 만나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캠프의 황우여 중앙선거대책위원장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민주당은 정권 교체, 적폐청산 프레임으로 이번 선거를 임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이번 대선의 프레임 혹은 의미를 어떻게 잡고 계신지요? 네, 지금 위중한 국제 정세 속에서요. 체제의 전복이나 혼란이 아닌 안정적인 국가 대혁신 이러한 프레임으로 저희 나가고 있습니다. 체제의 전복이 아닌 예. 네네, 이 과거에 지금 여러 가지 이 문제들은 우리 문재인 후보께서도 노무현 정부의 비서실장 하시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그때의 상황을 상정해 보면은 걱정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미래를 위한 선택에 집중하면서 우선 불안한 국민들 또 위태로운 안보 상황에서 안정적인 혁신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당에서 정권 교체를 얘기하는데 그것이 체제 전복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이게 설득력을 가질까요? 근데 이제 생각하는 그 부분이요. 네.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으로 많은 국민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민주당의 집권은 자유민주주의의 위협이고. 네, 최소한도 혼란이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죠. 그것이 이제 체제를 불안하게 만들 것이다. 네, 그렇죠. 전복이 되는 게 그런 어떤 형사적인 의미가 아니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다 불태우고 뒤집자 이런 표현을 쓰는 거기 때문에 예. 저희들도 그런 표현을 쓴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이 시작됐는데 최근까지 여론조사 보면은 대체로 문재인 일강은 유지되는 추세고 그리고 이제 안철수 후보, 홍준표 후보가 여론조사 기관의 기법에 따라 좀 다르기는 합니다만 2, 3회를 업적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네, 네. 예, 자유한국당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는 현재 판세는 어떻습니까? 네, 지금은 이른바 그 실버 크로스는 넘어섰고요. 골든 크로스를 향해서 가고 있다. 그래서 선거 막판으로 갈수록 이제 여러 가지 사표 심리도 작용하고 이제는 선택의 지음하에서는 양강 체제로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말씀하신 대로 소위 실버 크로스가 일어난 여론조사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여론조사도 있는데 이미 실버 크로스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어떻습니까? 네, 그동안 이제 이른바 우리 안철수 후보님에 대한 지지는 이렇게 하다가는 문재인 후보 되겠다. 네.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를 어차피 안 될 바에는 표를 줄 수 있겠느냐 이런 의구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후보의 행보나 여러 가지 여론 동향을 보면서 이제 특별히 이제 보수 진영부터 해서 강력히 이제 표 집결의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아마 이 현상은 이 오름세 치고 올라가는 이 힘은 당분간 조금 이제 조정기를 이미 거쳤다고 보기 때문에요. 확실히 골든 크로스로 갈 것 같습니다. 전통적인 그 보수 집결이 이루어지고 있고 홍준표 후보가 상승세인 것까지는 여러 조사 기관에 의해서 드러나는데, 근데 이제 비호감도도 높거든요. 그러니까 결집이 이루어졌지만 중도 성향의 지지층까지 외연 확장하기에는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네. 예, 우리 홍 후보의 그 표현이 이제 이른바 서민이 알아듣는 이야기 그러한 수준으로 솔직 담백하게 얘기하기 때문에 일부 오해도 있었지만 가만히 이야기를 듣고 대화를 해보고 전반적인 가까이 이제는 많이 노출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비호감도는 많이 이제 떨어지고요. 특별히 그 이제 여성들에 대한 그 이제 순정파 홍준표 또 젊은이들에 대해서는 그 롤 모델로서 완벽한 참 성공 신화를 이룬 홍준표 이러한 좋은 이미지가 널리 퍼져나가면서 비호감도는 확실히 줄고 있습니다. 비호감도가 줄어들고 있다 하더라도 아직 뭐랄까요 그 외연 확장 그동안 사실은 강성 보수에 어필하는 발언으로 그 지지층은 분명히 결집시켰는데 이제는 좀 부드럽고 그리고 중도적 입장을 가진 분들까지 확장해 나가자면 좀 다른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이제 그거는 이제 국정을 운영하는 상황에서는 이제 국민 통합과 국민의 모든 여론 또 좌우를 아우르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선거 전에서는 자기 색깔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할 말은 하고 서민의 편에 서서 이제 치고 나가는 후보죠. 이제 지금 후보 단계에서 마치 국정을 자기가 책임 맡은 것처럼 이렇게 자세를 흐트러뜨리는 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자기의 주장이 분명하면서 그것이 자유민주주의 또 자유시장 경제 확보, 국가 안보 이런 부분에 대한 확신을 주는 것이 지금은 홍 후보께 필요하고 그래야 중심 세력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요. 그것을 보고 양 중심 세력을 보고 아마 중도에 계신 분이나 일반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의 어떤 기조는 계속 마지막까지 유지하시는 거네요? 네, 홍준표의 기조라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의 확고한 수호, 그리고 자유시장 경제에 대한 강력한 보호, 그리고 서민 경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표현을 강력히 하고 당당히 하더라도 그 내용 자체는요, 우리 헌법 질서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비호감도라는 말은 아마 많이 잦아들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보수 표심을 놓고 이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경쟁해 왔고 지금 위원장님의 주장으로는 이제 이미 실버 크로스는 이루어졌다고 하시는데 안철수 후보를 상대하는 막판 5일 동안의 전략은 따로 있습니까? 안 후보께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동안 이제 보수가 이제 뭐 저희 주변에 있는 분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으니까요. 그리고 홍준표가 안 될 바에는 우리 안철수라도 밀어야 되는데 왜 그래요? 이런 식으로 하시다가 요새는 그 말씀들이
찾아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는 집중해서 문재인 후보와 서로 맞서는 전략으로 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를 맞설 남은 5일간의 전략은 키워드가 뭔가요? 그 무엇보다도요, 이 대북 관계 지금 제일 지금 국제 관심이 촘이니까 이 문제를 당당히 해결해야 되는데 사드 문제만 가지고도 갈팡질팡하시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 또 아직도 찾아들지 않은 많은 의혹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들은 국민 앞에 아주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홍 후보는 이제 성공적인 그동안의 국정 운영을 해왔다. 당 대표도 지냈고 또 그리고 아주 지사도 잘했고 또 젊었을 때에는 정의감에 불탄 아주 모래시계 검사로서 어느 일을 맡겨도 소신껏 성공해내는 후보라는 것을 강점으로 내세우면은 아마 많은 표심이 모일 것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제 실버 크로스를 위해서도 그리고 최근에 이제 상승 모멘텀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도 바른정당의 의원들의 지지 선언이 필요했고 도움이 될 듯 싶었는데 그런데 이제 바른정당 탈당 사태가 사실은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해서 다 받아들이지도 않고 일부는 뭐 돌아가라고 하고 이러면서 잡음이 생기면서 효과가 크지 않은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뭐 현미경으로 보면 그런 현상도 없지 않아 있지만요. 지금 저희 그 전신 새누리당이 5갈래로 논하졌거든요. 그중에 적어도 4분에는 주장이 거의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다 합쳐라. 다 후보 단일화해라. 이것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이분들은 아마 자기 어떤 사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민심에 따른 선택을 어렵게 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은 일단 이것을 따뜻하게 받아들이고 국민의 뜻에 따른 것으로 일단 해석을 하고 나머지 세세한 문제는 선거 뒤에 이제 국민의 또 뜻에 따라서 지역 주민의 뜻에 따라서 하면은 정치라는 것은 항상 민심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리 처리하면 되지 지금 세세한 문제를 논할 시간과 여유가 없고 또 대의에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랬다면 더더욱이 그 친박계에서 몇 분이 이제 친박계 기준으로는 마음에 안 들더라도 발언을 자제하고 이분들을 어려운 결정을 한 분들이었으니까 크게 당장 맞아줬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원래는 후보들이 다 합쳤어야 되는데 제 말은 친박 탈당하신 분들 그러니까 몇 분이 예를 들어서 뭐 황영철 의원이나 장재원 의원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강한 거부감을 굳이 표명해서 사실은 자유한국당의 기회를 스스로 놓친 게 아닌가 이렇게 제가 질문 드리는 건데. 네. 그러니까 원래는 후보들이 뭉쳤어야 되는데 후보들이 머뭇거리는 사이에 이제 그 지지하시던 의원님들이나 그 지지세들이 다 빠져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큰 그림에서 보고 자중자애하면서 말을 아끼고 서로 지금 단합해서 선거를 치러야 되겠죠. 근데 제 말은 그게 왜 안 이루어져서 오히려 이런 기회를 자유한국당 스스로 살리지 못한 게 아닌가 싶은데. 세세하게 이렇게 세세하게 살피면은 이 말 저 말이 나오지만 우리는 지금 그런데 눈길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큰 흐름을 잡고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김종인 그 위원장, 지금 이제 국민의당에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외부에 이제 계시고, 만약에 국민의당이 집권한다면 홍준표 후보 쪽과도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일부와도 연대 가능하다 이런 발언을 했었는데 혹시 김종인 위원장과의 대화도 있습니까? 자유한국당 차원에서? 아직은 우리는 지금 이제 양강 체제로 들어가서 이제 최후의 이제 결전을 대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전력으로 이제 선거 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종인 위원장과의 접촉이나 어떤 구상 같은 거는 전혀 계획이 없습니까? 자유한국당에? 그거는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고요. 우리는 지금 홍준표 후보를 꼭 당선시키는 거에 대해서 모든 일을 다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를 중심으로 다 모이자 이렇게 모든 얘기를 지금 다 이제 뒤로 미루고 홍준표 중심으로 모이자. 이것이 저희들이 국민의 뜻을 받드는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각 당 선대위원장한테 기본 입장만 계속 묻고 자세한 내용은 사실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중요한 질문 한두 가지만 더 드리자면 그 샤이 보수가 존재한다. 예, 그런 주장을 자유한국당에서 계속해왔고 홍준표 후보도 얘기해왔는데 샤이 보수가 왜 존재하고 얼마나 되냐 그렇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이 대선의 마지막에 얼마 정도가 조사에 잡히지 않은 샤이 보수가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샤이 보수라는 말은 지난번 트럼프 선거 치르면서 이제 저희들한테 각인된 거 아니겠어요? 네네. 근데 우리도 지금 그동안에 이제 우리 여러 가지 이제 그 최순실 사태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모든 보수나 우리 지지세가 얼어붙어 있더랬어요. 근데 이제는 홍준표는 거기와는 일말의 연결도 없는 사람이고 새로운 환골탈태한 당과 후보다 이런 인식이 들어오면서 이제는 미래에 대한 투자, 선택 그리고 국가 안보와 경제의 안정적 발전을 요새 또 경제가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주가도 오르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해빙 상태이기 때문에 샤이 보수가 이제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고 뭉치기 시작한다. 그러나 아직도 샤이 보수의 상당한 부분이 이제 말씀을 삼가면서 그러나 투표장에서는 표심을 보여주시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어떤 퍼센테이지나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조은진 현 새누리당 후보와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단일화 가능성은 막판에 남아 있습니까? 글쎄요, 지금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도 우리가 탈당을 이렇게 하거나 또 제명을 하거나 그러지 않은 상태거든요. 다만 지금 재판 중이시기 때문에 그걸 지켜보면서 당원권 정지만 되어 있는데 우리 조은진 후보가 바깥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보호하겠다고 빨리 후보로 나가는 건 과연 전 대통령의 심중하고도 맞느냐. 그래서 빨리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표라도 아쉬운 우리 선거에서 힘을 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일화 가능성은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예. 그러면요. 문은 열어져 있죠, 늘요. 예, 그런 이야기도 오고 갑니까? 물 밑에서 여러 이야기들이 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부터 이제 사실상 투표 시작됐으니까 지지자들께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엄중한 국제 정세 속에서요, 일촉즉발의 긴장 속에서 치러지는 중차대한 선거입니다.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그야말로 당당한 서민 대통령, 우리 홍준표 후보는 경비원의 아버지, 그리고 무학의 어머니 밑에서 착하게 살래는 그야말로 뼛속까지 서민인 후보입니다. 그리고 성공을 했습니다. 젊은이들의 롤 모델이고 또 한 여인만 순정을 바치면서 가정을 지키고 애들은 해병대에 보내면서 오로지 참으로 착실한 가장으로서 이런 여성들에게도 참 가정에도 모범이 되는 후보입니다. 이제 깨끗한 한 표를 우리 후보에게 보내주시면은 이제 반드시 아주 훌륭한 그리고 위험한 후보 또 불안한 후보라는 국민의 걱정을 불식하고 이제는 아주 국제적인 선거 결과에도 걸맞게 당당한 서민 대통령을 세워주시면은 어느 국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국내적 경제 문제까지도 아주 말끔하게 해결해 나가는 참으로 보람 있는 선거 결과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캠프의 황우여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회는 모두가 먹는 것, 입는 것 이런 걱정 좀 안 하고 더럽고 안 입고 온 꼬라지 좀 안 보고 그래서 하루하루가 좀 신명나게 이어지는 그런 세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해 정치를 시작한 노무현. 그는 우리 곁에 없지만 그의 꿈은 영원합니다. 노무현 재단은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하여 노무현의 가치와 철학을 전합니다. 노무현 재단의 후원 회원이 되어주세요. 1688-0523 또 떨어졌어. 너 또 입사 시험 봤어? 아니, 차량용 핸드폰 거치대 말이야. 여러 개 사봤는데 실패의 연속이야. 떨어지고 시야 가리고 운전석에서도 뭐 알고 뭐 좋은 거 없을까? 싼 것만 찾으니까 그렇지. 제대로 된 거 하나 사서 편리하게 쓰는 게 더 낫지. 그런 게 있어? 그럼 있지. 1, 2, 3 할 때 2. 힘 세다 할 때 힘. 2 힘. 2 힘? 2배로 힘이 세다는 건가? 네이버 검색창에 2힘을 검색해보세요.
바른정당 탈당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당내에서 탈당파 중 일부 입당을 거부해야 한다는 움직임 있는 가운데 황영철 의원은 탈당을 철회했습니다. 직접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예, 황영철입니다. 예, 제가 인터뷰를 하면서도 느꼈고 의장 활동하시면서 그리고 탄핵 국면에서 받은 인상으로 의원님은 자존심이 상하는 상황이나 명분이 없는 상황에 굴복하고 이런 걸 체질적으로 싫어하시는 분인 걸로 저는 느꼈거든요. 예. 네. 그렇게 느꼈는데 우선 네. 왜 탈당을 결심을 하셨고 그리고 왜 철회라고 하는 더 어려운 결정을 하셨는지 네. 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탈당의 뜻을 이제 모으기로 한 것은 저 이제 지역에서 또 많은 뜻을 또 지지하는 국민들이 이제 대선 이제 막판에 들어서면서 보수가 분열된 상태로 이 대선 선거를 치르게 되면 결국은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고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 문재인 후보의 당선을 지켜보는 것 아니냐. 결국 나중에 역사의 죄인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저희들에게 이제 많이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수가 그래도 하나로 좀 단일화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자. 이런 생각들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가 향후에 이렇게 단일화된 모습으로 다시 보수 재건에 나서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이제 뜻을 모았죠. 그러나 제가 그 탈당을 성명에 동참하고 나서 또 지난 청문회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자존심 있고 그리고 당당하게 목소리를 냈던 걸 지켜봤던 많은 국민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심각하게 고민을 하게 됐고요. 아무리 어렵지만 바른정당에 남아서 바른정당의 평단 가치를 지키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더 옳은 길이다라는 판단을 다시 하게 된 겁니다. 그게 불과 한 이틀 사이에 굉장히 극적인 결정을 두 번이나 하셨는데 네네. 근데 이제 그 마음속에서는 복잡하셨겠지만 이제 일반 유권자들이 보기에는 저 입당 못하게 하니까 돌아가는구나 이렇게 보기 십상이거든요. 네. 입당을 친박 의원들이 저희 탈당 선언하자마자 모여서 성명도 발표하고 그랬는데요. 입당은 당연히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확실하게 의견을 주고받았고요. 입당이 당연히 이루어진다는 건 당장 아니어도 대선 이후에는 될 거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그건 신속하게 입당 절차를 밟는 걸로 했고요. 그리고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친박 의원들 또 몇 명은 목소리는 강하게 내고는 있습니다만 그 외에 또 많은 의원들은 또 입당을 환영하는 그런 입장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또 선거 과정에서는 후보와 또 지도부 중심으로 입당이 결정될 거라고 보고 그래서 저는 물론 이제 탈당을 철회했습니다만 입당을 하겠다는 나머지 의원들은 자연스럽게 입당 절차가 이루어질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입장을 변복한 이유가 전혀 되지 않고요.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제가 25살의 기초의원부터 시작해서 지금 참 오랜 기간 동안 정치를 해오면서 저를 지탱할 수 있었던 건 제가 당당하게 목소리 내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소신 있는 정치인으로서 길을 걸어오고 있다라는 것이 어쩌면 제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자산인데 이것마저도 잃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심각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탈당하는 것은 제가 가야 될 길은 아니다라고 결심을 다시 바꾸게 된 거죠. 탈당 결심도 어렵지만 철회 결정은 저는 더 어려웠을 것 같은데 탈당 결심은 13분, 14분과 같이 의논해서 그 분위기에서 갈 수 있지만
그중에 이제 혼자 뒤로 되돌아서는 거는 이거 어려운 결정이거든요. 이거 의논을 누구랑 해보셨습니까? 주위 분들과 또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물론 지역에 가서 의견을 들어보니까 우리 지역은 역시 또 우리나라 최북단 지역이고 접경 지역이고 대단히 보수적인 지역이기 때문에 지역의 많은 또 어르신들은 그래도 아무리 힘들어도 단일화해서 다시 자유한국당에 들어가라 이런 의견들도 많이 주셨는데요. 오히려 지역구에서는 네네네. 그러나 많은 국민들 제가 이번 일을 겪으면서 황영철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정치인에 대해서 국민들이 거는 기대가 나름대로 있구나라는 걸 또 정말 몸소 이제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올바른 길을 가야 된다. 그리고 당당하게 가야 된다. 그리고 바른정당 이대로 나가서 바른정당을 힘들게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따끔한 지적들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국민들이 제 마음을 움직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제원 의원도 유사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 혹시 장제원 의원과 혹은 친박 쪽에서 거부하는 뭐 권성동 의원의 김성태 의원 이분들하고는 의논해 보셨습니까? 김성태 의원은 이제 끝까지 저에게 함께 가자. 지금까지 이렇게 또 많은 부분들을 김성태 의원하고는 의논도 하고 고민도 나누고 이런 사이거든요. 그랬지만 제가 제 결심은 탈당 철회하겠다는 결심은 변함이 없다라는 걸 분명히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입당이 만약에 처리가 되면 그곳에서 열심히 개혁적 보수의 목소리를 내달라라는 바른정당을 지키면서 끝까지 가겠다 이런 입장을 전달을 했고요.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는 어제 제가 기자회견을 하러 지역에서 출발해서 올라오면서 기자회견 시간까지도 같이 조율하면서 맞춰놨었거든요. 같이 철회 기자회견을 예정을 했다가 네네네. 그런데 장제원 의원이 자기는 조금 더 주위 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고서 그리고 결정을 내리겠다 해서 제가 혼자 기자회견을 하게 됐습니다. 장제원 의원은 아직 철회든 그 이후에는 사실 전화 통화를 안 했어요. 결정을 못한 상태군요. 네네. 그래서 고민을 깊이 하고 있구나. 제가 이렇게 생각해서 그 마음이 정리될 때까지는 제가 전화를 또 해서 이러저런 얘기를 하는 게 별로 이렇게 좋을 것 같지 않아서 통화는 안 하고 있습니다. 결국 본인이 결정할 문제죠. 그러면 장제원 의원도 그런 가능성이 없잖아 있고 다른 분들도 혹시 아시는 선에서 있나요? 철회를 할 분이? 철회까지 이어질지는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탈당 선언하고 나서 친박 의원들이 나서서 일괄 복당 반대 목소리도 내고 또 우리에 대해서 또 배신자 운운하면서 강한 목소리를 내는 걸 이렇게 보도를 접하면서 정말 자괴스럽다. 우리가 단일화 명분을 또 보수 대통령의 명분을 가지고 입당하지만 친박들의 행태를 보면서 과연 잘하는 결정인지 모르겠다라면서 솔직히 신경을 토로하는 의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시 이 탈당 철회까지 이어질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철회도 갑자기 궁금해진 건데 탈당 결정하고 욕문자가 많이 왔습니까? 아니면 철회하고 욕문자가 더 많이 왔습니까? 이 탈당 결정을 내리고 나서는 찬성과 반대, 그러니까 지지했고 잘했다라는 그런 문자 전화도 받고 또 잘못했다라는 문자 전화도 받았는데 당연히 잘못했다는 그런 의견이 많으셨었고요. 탈당 철회를 하고 나서 어제 하루 동안은 바른 길 가서 고맙다. 그리고 꿋꿋하게 유승민 후보와 함께 해달라라는 그런 메시지가 훨씬 더 많은 양이 왔습니다. 그렇군요. 네.
혹시 그 철회 기자회견 전후로 유승민 후보하고는 직접 통화해 보셨습니까? 예. 제가 이제 어저께 탈당 기자회견을, 그저께 탈당 기자회견을 하고 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이제, 이 탈당계와 입당서를 작성을 해서 가지고 있다가, 모 의원방에서 일괄 취합해서 내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방에 냈다가 제가 다시 생각을 더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내리고, 그것을 다시 회수를 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됐죠. 예. 언론에서 이제 보도가 됐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많은 기자들의 질문에 더 깊이 고심을 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런 이야기들을 유승민 후보가 이제 전에 듣고서 전화를 주셨어요. 밤 늦은 시간에. 그저께 토론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방송 토론이 끝나고 나서 전화를 주셔서 자기가 여러 가지 또 보듬지 못한 것도 있고 부족한 점도 있지만 우리 바른정당에 남아서 끝까지 함께 해보자. 그리고 우리야말로 진정한 개혁적 보수의 기치를 걸고 가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으로 목소리는 많이 이제 힘들고 또 뭐 갈라지시고 그랬지만 이제 의지도 느껴졌고 그리고 또 따뜻한 또 격려의 말로 이렇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 결정을 하는데도 큰 또 통화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입장은 충분히 제가 이해한 것 같고요. 홍준표 후보가 13분의 탈당파들이 본인을 만나서 유승민 후보가 덕이 없어서 탈당한다고 했다고 주장하셨는데 실제 그런 대화가 그날 만나면서 있었습니까? 개인적으로 홍 후보님한테 그런 생각을 전한 분이 계시겠죠. 개인적으로는 있을 수 있는데. 예, 있을 수 있는데. 그날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덕이 없다라는 표현은 없었던 것 같고요. 이제 유승민 후보가, 이제 우리 바른정당의 후보로서 이제 그 바른정당이 이렇게 다 하나로 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소통에 문제가 있다라든지 스킨십이 좀 약하다. 이런 얘기들은 이제 우리가 그 여러 가지 논의를 하는 과정에 개인적인 의견으로 피력하신 의원님들은 계세요. 그렇지만 그 자리에서 덕이 없다는 표현은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네. 네, 지금까지 바른정당의 황영철 의원이었습니다. 자, 오늘 가장 많은 질문이 온 것이 이제 내부자들 하지 않느냐고. 네. 저희도 하고 싶죠. 정말 하고 싶었는데, 이제 깜깜이 기간이고, 대선 국면에 들어서면서 저희가, 각 당의 노출 기회를, 굉장히 엄격하고 거의 초단위까지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필이면 이번 한 주는 건너뛰게 됐는데 또 하필이면 그런 사건이 터져서 저희들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고정 코너 대부분이 그런 정당에 소속된 분들의 고정 코너들이 대부분 그렇게 다음 대선 1까지 9일까지는 조정이 될 것 같다 말씀을 드려야 될 거고요. 하도 질문이 많아서 제가 자 그리고 사전투표 하셨던 분들 꽤 많네요. 네. 신분증만 있으면 간단하고 빠르다라고 사전투표하자고 하는 문자들도 꽤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주에 사시는 분인데 아침마다 서울 교통 정보를 들으려고 네.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데 본인에게 데이터 요금제를 무제한으로 바꿨다고 하는 문자 네, 잘하셨고요. 서울 교통 정보를 이렇게 쭉 듣고 계시면 서울에 오실 때 얼마나 도움이 안 되겠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김진애 도시 이야기, 도시건축가 김진애 박사님. 아니 그렇게 분초를 다투시는데 왜 저 이 코너를 그러니까요. 저희 이 빼셔야지. 이 코너도 고민했어요. 네. 근데 의원님도 아니시고. 네. 근데 왜 저기 뭐야 저 오늘 굉장히 다운돼 있어요. 어저께 저녁에 집안에 우리 기일 행사가 있었는데 예. 드디어 뭐 다 같이 붙었습니다. 일전을 하고 나니까 어르신들과 아이들과 다 이제. 같이 일전을 하고 나니까 오늘 이 참 저도 분초 다투기 바쁩니다. 솔직히 토론해 봐야죠. 다들 바쁘시죠. 요즘 SNS 부모님과 해야죠. 이제 친인척이 만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이제 힘들어요. 대선 일대 대절이 벌어지죠. 그래서 네. 우리 1, 2, 3, 4, 5번이 갈라져가지고. 저는 그래서 열심히 절을 또 했죠. 우리 돌아가신 어머님께. 예전에는 1번, 2번 가지고 다퉜는데 됐어요. 이번에는 1, 2, 3, 4, 5번 다 가지고 다퉈요. 근데 제가 조금 제가 좀 심적으로 충격이었던 거는 뭐냐면은 그 어르신들 입에서 나오는 언어 어휘들이 그러니까 조금 종편에서 나오는 좀 질 안 좋은 언어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 제가 그러니까 마음이 상해요. 가슴 상처를 받아요. 이게 빨리 김어준 공장장이 더 잘해서 김어준 어법이 나와야지 이게 이러면 되겠습니까? 이게 저도 그 과거와는 다르게 보니까 연령별로 연령대에 미치는 미디어의 종류가 달라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예를 들면 KBS 9시 뉴스 가장 많이 보고 그거는 연령대하고 상관없이 가장 많이 노출되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노년층은 낮 시간에 주로 좀 자극적이지만 재밌게 정치를 풀어내는 종편의 어법과 논리를 많이 따라가시는 편이고. 그 거의 패널들 수준이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하루 종일 그 논리를 종편을 틀 때마다 듣기 때문에 그렇고 말투까지 똑같으시더라고요. 어휘뿐이 아니라. 이제 20, 30대, 40대까지는 소위 이제 새로 등장한 팟캐스트의 영향을 또 많이 받으시고 또 뭐 출근 일찍 하시는 분들 라디오 영향을 받으시고 매체별로 도달하는 연령층이 굉장히 세분화되고 있다. 미디어가. 근데 하여튼 이거 자체도 다 진화하는 거로 보고요. 제가 사실 오늘 이렇게 불러주신 데에 대해서 제가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저희가 굉장히 초단위로 지금 분배하고 있는데. 글쎄 말이죠. 아무래도 도시건축하니까. 도시 이야기인데 이제 항상 제가 공간 이야기도 여러 가지를 하는데 제가 오늘은 이제 선거의 공간 또 유세의 공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왜냐하면 저도 평소에 생각한 게 있고 이번에는 또 보니까 굉장히 또 바뀌는 게 있고 특색이 보여요. 그래서 참 재밌다. 유세 정치학. 네네. 선거의 정치학, 유세 공간 유세 정치학. 공간의 정치학. 네네. 이거 저거 하는데 일단은 제일 첫 번째 특색은요. 10분 이내에 5 후보를 다 끝내셔야 돼요. 5 후보 다 이렇게 못해요. 저보고 동일하게 분초 다투라고 그러지 마세요. 유세 공간의 정치학의 의미에서 다가온 다가온 특색들. 특색들. 이것만 얘기를 하지. 저 나중에 징계는 당신네들이 받으시고. 아니 그러니까 본인 전공하에서 다가온 거. 근데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아마 여러분들 이미지 속에 유세 공간 중에 잠깐만 죄송합니다. 제가 문자를 보고. 네. 왜요? 문자가 하나가 공장장 실물이 심장에 멎는 줄 머리가 너무 커서. 제 머리? 아니 제 머리. 이런 문자를 보내지 마십시오. 자 계속해 주십시오. 저하고 비슷비슷합니다. 겨루입니다. 머리가 너무 커서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고. 근데 그 머릿속에 남은 이미지 중에서 선거 유세 이미지 중에서 아주 강렬한 거 있으세요? 저는 좌우가 좁은 공간을 주로 후보들이 활용해가지고 일직선으로 군중이 많이 아니 근데 이번 거 말고 역사적으로도. 저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보람의 공원 유세. 그래요. 그리고 그 외에도 백사장 유세도 굉장히 그렇죠. 저는 백사장 유세가 어렸을 때 공간적으로 이게 확 다가왔던 그 장면 중에 하나였어. 사진으로만 봤는데도. 네, 압도적이죠, 완전히. 압도적이에요. 네. 나중에 이제 여의도 공원에서도 한 적이 있고 보라매 공원에서도 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오히려 이렇게 뭐라 그럴까. 너무 광장 같은 공간에서는 조금 덜 재미있어요, 오히려. 그래서. 근데 공간감이 있어야 돼요. 네. 아니, 그래도 이번에 보면. 우리 공장장 센스가 난 참 마음에 드는데. 제가 모르는 게 없어요. 얕게 알아서. 아니. 모르는 게 없는 게 아니라 굉장히 센스가 좋으신 게 이번에 제가 특색을 본 게 이번에는 이제 이 선거 유세에 그렇게 큰 스펙타클은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큰 스펙타클은 오히려 우리가 촛불 광장에 가서 보면 되니까 그건 되는데 요번에 보면은 광장에서 한 거보다
거리에서 하는 게 그렇게 많아요. 맞습니다. 예. 좁고 긴 데서 길게 가는 거 이게 예. 그렇게 많아요. 예. 네, 그래서 이게 이 사람들 어떻게 알았지? 왜냐하면은요 좁고 긴 데서 하면은 일단 화면에도 근소하게 잡히려니와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게 그 참여자하고의 스킨십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게 올 때도요 소리도 그렇죠. 광장에서 이렇게 퍼지는 소리하고 왜 제가 갑자기 이렇게 손을 씁니까? 좁고 길면은 이 소리가 나한테 오는 것 같은 거기다가 양쪽에 벽에 있으니까 소리도 집중되죠. 네, 소리 집중이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이번에 선거에서 유세 장면에서 본 게 나는 그게 그렇게 이쁘더라고요. 이게 팔이 다 나가 있어요. 그리고 안철수 후보의 포스터에 양팔을 든 장면. 이거는 아니고 예. 앞으로 나가 있어요. 근데 앞으로 나가 있는 거는 이제 두 가지 이유죠. 하나는 사진 찍는 거 하고 또 하나는 잡으려고 하는 거. 네. 근데 이게 그렇게 하얀 팔들이 이렇게 다 멋있더라고요. 우리 옛날에 대한민국 하던 그 느낌도 들고 비주얼적으로. 그 장면이 아주 네. 비주얼적으로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등장한 게 드디어 좁고 길다 보니까 좁고 긴 게 지난번에 제가 두 후보만 얘기하면 그 문재인 후보의 서면 유세하고 그다음에 이제 홍준표 유세의 서문시장 유세가 이렇게 대구. 좁고 길고 하는데 굉장히 근사한 장면이 잡혔어요. 그렇죠. 비주얼적으로.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제 제가 웃기는 게 이번에 런웨이까지 등장했더라고요. 아니, 저도 이건 패션쇼를 방불케 하는 런웨이 컨셉으로 잡았나? 근데 이제 그게 문재인 후보 측에서 이번에 했는데 다음번은 다 나올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런웨이를 하면 모델이 이렇게 앞으로 가서 하면은 맞습니다. 가운데 들어가서 사람이 다시 광장의 효과를 낼 수도 있고 사람을 만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무대 위에만 있으면은 군중과 후보가 분리되어 있는데 군중 안으로 길을 뽑아가지고 군중이 후보를 둘러싼 효과를 냈어요. 글쎄 말이죠. 예, 그래서 영리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그래서 이 사람들 머리들 정말 머리들 좋다라는 생각을 그게 제가 직업이니까요. 했습니다. 너무 감탄하지 마세요. 너무 감탄. 근데 몇십 년 동안 안 나왔던 게 지금 나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게 굉장히 괜찮은. 그래서 제가 광장보다 오히려 거리라고 하는 게 이번 유세에 굉장한 특색이 돼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저기 어디 가느냐. 정말 선거 장소의 정치학인데 이거는 제가 이제 다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이렇게만 얘기하죠. 표 안 되는 데는 안 갑니다. 그건 뭐 당연하죠. 그게 가장 분명한 것은 표 안 되는 데는 홍준표 후보입니다. 홍준표 후보는 토론회도 그렇지만 갈 때도 호남 안 가. 호남은 안 갑니다. 거기는 표가 없다고. 충청에도 한 번인가 이 정도밖에 안 가요. 호불호가 다 갈릴 수밖에 없는 인물이고 전략도 아주 분명한 후보예요. 예. 그래서 이거는 공간의 정치학이 아니라 사실은 그게 이제 우리가 요새는 이제 선거 지리학이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인구와 이 사람들 정치적인 성향하고 더불어서 공간을 분석하는 이런 기법인데 그런 점에서 굉장히 이제 특이한 것들이 선거 지리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정치 지리학이라는 말로 쓰기도 하고요. 그건 들어봤는데 선거 지리학은 제가 처음 선거 지리학. 선거 지리학 굉장히 중요한 컨셉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뭔가 배우는 느낌입니다. 또 꽂히셨어요. 예. 그래서 이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요번에 이제 또 나온 것 중에 특색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예전부터 보니까 스킨십이라는 걸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왜 이게 뭐냐면 요새는 거의 SNS로 가지고 하는데 SNS에서 나가는 것도 안에 들어오는 거는 스킨십이에요. 근데 이걸 쓰는 방법들이 다 달라.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공간과 이걸 하는데 가령요 홍준표 후보 요새 소리에 스킨십을 쓰잖아요. 노래 가지고. 그거 굉장히 괜찮은 거거든요. 맞습니다. 전략적으로 훌륭하죠. 그다음에 심상정. 이거 완전히 이 양반은 완전히 허그의 스킨십의 달인이에요. 그리고 저는 마지막에 등장한 안철수 후보가 도보로 이제 간다고 그러죠. 굉장히 좋은 전략. 안철수 후보한테는 그게 훨씬 더 잘 어울려요. 저도 그 훌륭한 전략이라고. 훨씬 더 그리고 이제 문재인 후보 문재인은 양쪽 팔을 벌려서 엄지척하는 거. 이게 완전히 트레이드 마크가 돼버렸어요. 그림도 일관되게 나오고. 유승민 후보님 안타깝게도 아직 인상적인 스킨십 장면은 아직 안 나오셨습니다. 유승민 후보는 당에서 전략적으로 이런 컨셉을 잡아주고 적극적으로 후보에 맞게. 유승민 후보의 문제가 바로 그 스킨십이 너무 모자라요. 근데 개인적인 한계도 있지만 그건 캐릭터니까요. 근데 당에서 이렇게 끊임없이 이런 걸 보완해야 된다고 적극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서포트를 해주면 고쳐줄 수 있는데 보완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본인 혼자 힘으로 여기까지 오다 보니까. 이게 예. 그래서 이제 그 공간의 어레인지먼트하고 스킨십하고는 굉장히 관련이 있는 거라고 하고요. 제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예. 마지막 그냥 두 개, 특색은 제가 나중에 논문으로 쓰도록 하고요. 논문 주제를 잡으셨어요? 논문으로 쓰도록. 아니, 왜냐면 굉장히 정치 공간학이라는 게 굉장히 재밌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고. 정치 공간학. 제가 두 가지를 얘기를 드리면. 어디가 써먹지, 하나는 여기에 나오시는 분들. 예. 여기에 유세에 나가시는 분들. 그러니까 유세 현장이라는 게 인생의 드라마틱 장면 중에 하나니까 꼭 한번 아무리 시끄러워도 나가보시라는 거. 각 후보들 유세 현장만 가도 각 후보들의 캐릭터가 잡혀요. 네네. 그리고 맞습니다. 나가시면 제발 좀 소리만 지르시지 말고 꼭 제발 물건 하나 먹을 거 하나 좀 사주십사. 제가 주변에 샵들에 주변 상인들이 주변 상인들 이게 그렇죠, 말이죠. 맞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게 말하자면은 이게 정치와 우리 사업과 민생에 같이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좀 같이 좀 해주십사. 저는 항상 많이 부탁을 드려요. 모든 이제 주말 유세 특히 네. 큰 유세들이 많을 텐데 네. 그럴 때 그 유세 현장에 갔다가 네. 주변 상인들은 큰 피해를 볼 수 있으니 실제로 굉장히 많이 피해를 봅니다. 예, 그분들 입장에서는 본인이 지지하는 후보를 하더라도 손해 보는 거는 또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거기 가면 항상 그러거든. 응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막 소리 지르거든. 시끄럽다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같이 먹고 놀고 즐기고 우리 진화하는 정치 유세 공간에서 같이 놉시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세 공간의 정치학. 네. 선거 질의학이요? 예. 하나 배웠습니다. 다음에는요. 다음번에는 5월 9일 지나니까 다음에는 취임 공간의 정치학에 대해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시건축가 김진일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김어준이었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